예, 안녕하십니까? 유혈비뇨의학과의 김강섭입니다. 지난 시간에 의해서 또 한 달 만에 또 뵙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시 또, 이게 좋은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독감도 많이 돈다고 하고 하니,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독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과민성 방광과 요실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전 시간까지는 주로 이제 남성에서 생기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정계정맥류 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주로 여성분들, 특히 중년 여성분들한테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요 과민성 방광과 요실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또 이제 여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질문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소변을 이제 보는 경우가 있고 이제 참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뇌에서 기본적으로 소변이 찼다는 신호를 받았을 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변을 뭐 참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봐야 되는 상황도 있게 되겠는데 이제 그럴 때는 척수신경을 통해서 방광 쪽으로 이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변을 볼 때 참아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방광 자체를 좀 이완시켜 주고 그다음에 요도괄약근을 갖다가 이제 수축을 함으로써 이제 소변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소변을 참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제 소변을 보는 과정은 당연히 이와 반대되는 과정이 일어나겠죠. 방광 자체는 이제 수축을 하고 방광경부는 열리고 요도괄약근 자체가 열리면 이제 소변을 보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겠는데 이제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과민성 방광이라든지 요실금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민성 방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절박성 요실금의 일무와 관계없이 요절박, 그러니까 소변 보는 게 굉장히 이제 급해지는 거죠. 소변 보는 게 이제 급해지는 게 있으면서 이제 빈뇨,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야간뇨가 이제 동반되는 경우를 갖다가 저희들이 과민성 방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방광의 이제 그런 유병률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뭐 우리나라 데이터는 아니고 이제 미국 데이터긴 하지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흔하게 있는 그런 뭐 어떤 다른 일반적인 질환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적지 않은 비율로 이제 과민성 방광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보면은 이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 100만 명당 뭐 한 거의 뭐 한 35만 명, 350만 명 가까운 정도의 그런 이제 많은 그런 환자에서 그런 과민성 방광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민성 방광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요절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절박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소변이 좀 마렵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을 두면서 화장실을 갈 수 있게 좀 참을 수 있는 게 정상이 되겠는데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 하면은 갑자기 빨리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런 강하고 갑작스러운 요의가 느껴지는 것을 갖다가 요절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 더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화장실에 가기 전에 소변을 지리는 그런 요실금 증상까지 발생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외에도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빈뇨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는데 저희들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2시간보다 이제 이상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 이제 빈뇨가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 저희들이 하루에 8번 이상 이제 화장실을 가는 것을 갖다가 이제 빈뇨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런 요절박이 생기면서 이제 참지 못하고 결국 이제 찔끔 소변이 나오는 절박성 요실금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면 중에 자꾸 소변이 마려워서 깨게 되는 그런 야간뇨 같은 것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방광의 원인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질환에 있어서 그런 그 원인들이 밝혀져 있는데 우선은 이제 비뇨기과 질환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요로 감염이라든지 방광 수축력이 저하가 된다든지 뭐 방광에 종양이 있다든지 간질성 방광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뭐 남성에 있어서는 당연히 전립선 비대증에 있어서도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성들에 있어서는 이제 중년에 접어들면서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요도괄약근 자체가 약화가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어떤 전신 질환이 있었을 때 저희가 당뇨가 있다든지 어떤 심장 쪽이라든지 아니면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워낙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명 자체가 길어지고 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치매라든지 그런 파킨슨병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도
이제 과민성 방광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런 어떤 신경계 쪽에 이상이 있었을 때도 발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요즘 이제 워낙 이제 커피 같은 것들을 많이 먹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과다한 카페인 섭취를 한다든지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변비 같은 것들이 동반되어 있을 때도 과민성 방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과민성 방광을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학적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비대증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게 되겠고, 이제 이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그런 골반 그런 장기들 자체가 이제 어떤 탈출 같은 게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이런 과민성 방광에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학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과연 이제 증상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대해서 이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배뇨일기 같은 거, 배뇨일지 같은 걸 작성함으로써 이 환자분이 어느 정도의 그런 과민성 방광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변 검사를 통해서 어떤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 과민성 방광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소변 검사, 그리고 요속 및 배뇨 잔뇨량을 측정을 함으로써 실적으로 이 환자분이 소변을 잘 보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광 기능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요역도학 검사 같은 것들도 동반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배뇨일기를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보통 배뇨일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3일 정도 보통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인제 보시는 것처럼 인제 배뇨하는 시간을 저희가 보통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배뇨하는 횟수, 그다음에 이제 야간뇨 같은 것도 과연 몇 번 일어나는지를 체크를 하고, 이런 것을 통해 갖고 인제 그런 방광 용적 같은 것도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얼만큼 소변이 새는 경우가 있었는지도 체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통해서 인제 환자분들이 그런 어떤 그런 과민성 방광 증상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서도 또 말씀은 드리겠지만은 요실금의 진단함에 있어서도 이제 요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인제 어떤 그런 여성분들에 있어서 과민성 방광 요실금이 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기본적이면서 인제 쉬운 그런 이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요건 요속 측정하는 검사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는 왼쪽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요런 인제 만들어진 장비가 있게 되겠는데, 요쪽에다 이제 소변을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소변을 보는 이제 가로축 같은 경우가 소변을 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세로축 같은 경우 소변을 보는 요속,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오줌의 세기를 볼 수 있는 것이 되겠는데, 요거를 통해서 이 환자분이 그런 어떤 소변을 잘 보고 있는지, 소변 보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요거를 통해서 이제 잔뇨량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잔뇨량을 확인함으로써 어떤 예를 들어 요실금 같은 것들이 있다고 했었을 때 이게 과연 인제 그런 방광 자체가 너무 꽉 차다 보면 이제 소변이 넘치는 그런 요실금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인제 그런 요역동학 검사라고 해서 방광 기능에 대해서 인제 검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제 뭐 모든 환자에서 과민성 방광이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증상 자체가 좀 비특이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저희들이 약물 치료를 했었을 때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어떤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검사들도 인제 같이 시행을 하고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제 뒤에서도 요실금에 있어서도 인제 같이 인제 할 수 있는 검사가 되기 때문에 뒤에서 쪼끔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럼 과연 과민성 방광을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인제 치료의 목표는 인제 방광의 수축력을 감소시키고 용적을 증가시킴으로써 그런 화장실을 자주 가는 횟수라든지 그런 요 절박 같은 것들을 줄여주는 것이 이제 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쉽게 해서 요를 쉽게 저장하도록 해 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행동 치료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약물 치료, 그다음에 수술적 치료, 이게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항무스카린제라든지 베타3 수용체 작용제 같은 약물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저희들이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보는 것처럼 요런 뭐 상품으로 나와 있는 뭐 베타미가라든지 베스케어, 토비아즈 요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인제 흔하게 약물 치료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런 어떤 행동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에 좀 잘 반응을 하지 않는 환자에 있어서는 선택적으로 이제 수술 치료를 좀 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겠는데, 저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보톡스 주입술이라든지 뭐 신경 조정술, 흔하게 하는 치료는 아니긴 하지만은 그런 방광 확대술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확대술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행동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은 인제 기본적으로 인제 정상적인 하부로의 생리의 기능, 그 과민성 방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과민성 방광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제 만성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행동 치료를 인제 기본으로 증상이 심한 정도와 치료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약물 치료라든지 수율적인 치료를 인제 순차적으로 인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인마다 당연히 치료 경과라든지 효과가 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제 그런 과연 어떤 식으로 행동 치료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당연히 인제 수분 섭취를 좀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화장실을 자주 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인제 그 환자분들이 하루에 수분 섭취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과도할 정도로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있다면은 이에 대한 제한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제 변비가 있는 경우에 이거 자체가 인제 과민성 방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비가 있는 경우에 변비를 치료함으로써도 인제 과민성 방광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료는 필요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체중 조절이라든지 금연 같은 생활 습관 개선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인제 행동 치료에 있어서 인제 가장 중요한 인제 방광 훈련이 있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계획적인 배뇨를 통해 갖고 환자 자신의 배뇨를 조절하는 데 인제 목적을 두게 되겠고요. 예, 무조건 이제 "소변을 참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환자분들의 배뇨일지 1회 배뇨량과 배뇨 간격 같은 것들을 인제 저희들이 인제 보고 나서 환자의 기저질환을 바탕으로 해서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개인에 맞게 인제 얼마나 소변을 참아야 될지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광 훈련하고 이런 데 있어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배뇨일기가 인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검사가 좀 필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동 치료는 인제 증상 자체가 심하지 않은 환자에 있어서 쪼금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게 되겠고요. 치료에 대한 인제 환자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환자의 그런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인제 중요하다고 되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과민성 방광에서 약물 치료. 인제 과민성 방광이 인제 가장 인제 그 근본이 되는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구약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방광 평활근의 작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방광에서는 인제 소변을 저장할 때는 인제 교감신경이 인제 작동을 해서 방광을 이완시키고 소변을 배출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작용해서 방광을 수축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항무스카린제라든지 베타세린 수용제 이런 다양한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약제들을 이용을 함으로써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약물의 효용성은 솔직히 다 비슷비슷합니다. 결국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제 이런 약물을 썼었을 때 인제 그런 안정성을 인제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왜냐하면은 그런 항무스카린제라든지 베타세린 수용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은 부작용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항무스카린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제일 흔한 입마름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외에 안구 건조라든지 안압 상승, 변비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좀 필요하게 되겠고요. 특히 요즘 인제 그런 인제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치매 환자들이 인제 많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는데 그런 이런 약제들 자체가 그런 치매 같은 인지 기능 장애를 높인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 이런 약제를 쓰는 것은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제 베타세린 수용 장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 입마름이나 변비, 배뇨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게 되겠고요. 특히 베타세린 수용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심혈관계 쪽에 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다든지 어떤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런 약물 치료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인제 과연 수술 치료는 뭐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과민성 방광에 있어서는 수술 치료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행동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환자들이 인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이제 환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 저희들이 보통 난치성 과민성 방광이라 보통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 굉장히 선택적으로 이런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 있어서도 인제 저희들이 인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방광 자체에 인제 저희가 뭐 흔하게 알고 있는 보톡스라는 것을 물질을 갖다가 인제 주입을 함으로써 인제 그런 증상을 개선시켜 주게 되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 보톡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해서 배뇨근 수축을 억제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굳이 뭐 전신 마취도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국소 마취 정도만 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해볼 수 있는 치료가 되긴 합니다. 근데 인제 이거 자체는 이제 효과 자체가 이제 즉시 나타나진 않습니다. 보통 한 2주 정도는 2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되겠고, 보통은 뭐 짧게는 3 개월, 길게는 12개월, 평균 뭐 한 6 개월, 9 개월 정도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이제 치료 효과가 지속이 되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또 인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 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방광내에다 직접 주사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혈뇨 같은 것이라든지 요로 감염, 그다음에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일시적인 요폐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자가도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요런 부작용들이 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조절술이라고 그래 갖고 이제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비정상적인 배뇨 척수 반사를 이제 정상화시키는 치료가 되겠는데, 예전에는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인제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인제 뭐 보톡스 주입이라든지 이런 치료에 있어서도 효과가 없는 환자들에 있어서 굉장히 선택적으로 하는 뭐 방광 탈신경술이라든지 배뇨근 절제술, 뭐 소장을 이용해서 하는 방광 확대 성형술 같은 것들도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치료들은 굉장히 침습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이런 과민성 방광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정말 인제 어떤 그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행동 치료, 그다음에 인제 약물 치료, 그다음에 뭐 보톡스 인젝션 요런 것들을 다 해 봤을 때도 불구하고 정말로 치료가 되지 않는 환자들에 있어서 굉장히 선택적으로 인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가 인제 흔하게 하는 치료는 아니라는 것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제 과민성 방광 같은 경우에 있어서 치료의 근간은 이제 그런 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가 되겠고, 이게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선택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실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뭐 요실금이라는 것은 소변이 새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변이 새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요실금이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이거 자체가 인제 아무래도 그런 사회적 위생적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많은 불편함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실금이라는 거는 인제 생명에 인제 지장을 주지는 않겠죠. 소변이 샌다고 해서 뭐 사람이 뭐 죽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소변이 새게 되면은 이제 냄새 같은 것도 많이 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어떤 그런 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저귀 같은 것들을 계속 이제 차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체가 인제 그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실금이 있을 때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실금의 인제 원인을 인제 알아보게 되면은 인제 결국은 인제 방광과 요도의 저장 능력 자체가 인제 떨어지는 경우에 소변이 이제 새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것을 발생할 수 있는 인제 원인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뇌신경 쪽, 어떤 신경 쪽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제 노화가 되게 됨에 따라서 이제 그런 골반 근육이라든지 인제 이런 것들이 인제 약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요실금이 발생하는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고, 어떤 하부요로 질환 등이 있었을 때도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럼 단순히 그냥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 약을 드셔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맞는 치료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실금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요. 뭐 복합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복합성 요실금, 범람성 요실금, 이렇게 한 뭐 4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복합성 요실금, 아마 요게 인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인제 가장 흔한 이제 그런 요실금이 되겠는데, 이제 뭐 말 그대로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들, 예를 들어 뭐 기침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재채기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인제 소변이 새는 경우를 갖다 복합성 요실금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결박성 요실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과민성 방광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이 있으면서 이제 환자들이 요 절박이 생기면서 그 심한 경우에 인제 소변이 새는 절박성 요실금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인제 요런 것들은 인제 과민성 방광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합성 요실금은 인제 복합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이 인제 동시에 발생하는, 그러니까 각각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제 동시에 인제 생기는 환자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인제 복합성 요실금이라 부르고요. 그다음에 범람성 요실금이라는 거는 인제 방광이 이제 꽉 차다 보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인제 그냥 소변이 그냥 넘쳐 흐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변이 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개 인제 방광 자체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방광 기능에 대한 평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요속이라든지 잔뇨 체크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요 역동학 검사를 통해서 그런 어떤 방광 그런 근육의 기능 같은 것들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 요실금 환자의 빈도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수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전체 성인 여성 인구의 거의 40% 정도 차지한다고 되어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 500만 명 정도로 인제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제 당연히 요실금의 환자 수도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복합성 요실금은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임이 들어가는 상황들, 그러니까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기침을 한다든지 재채기를 한다든지 뭐 줄넘기, 뭐 뛰기, 뭐 무거운 물건 들 때 소변이 나오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해부학적 원인을 보게 되면은 인제 우리가 인제 나이가 들어가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제 또 출산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방광 및 요도를 지지하고 있는 골반 근육 자체가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지다 보면은 인제 이런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에 있어서 인제 방광 자체가 인제 눌리게 되겠죠. 눌리게 되면서 이제 소변이 새게 되는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외에도 요도 및 방광 경부 자체가 인제 운동성 자체가 좀 과하게 발생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이제 복합성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나이가 들고 하게 되면은 인제 방광 자체에 인제 주변에 있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이런 방광류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요런 것들에 의해서도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분만 및 노화에 따라서 요도와 방광 주위의 골반 근육 자체가 약해지게 됨으로써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그런 요도가 잘 이제 닫혀야지 소변이 새지 않게 되는데 요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못하는 경우에 요실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인제 진단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인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뭐 복합성 요실금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런 검사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문진이 되겠죠. 인제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소변을 자주 보느냐, 요 절박은 없느냐, 절박성 요실금은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인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또 인제 어떤 그런 약물이라든지 어떤 신경계 질환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약물을 드시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연관된 질환들, 특히 어떤 신경계 질환들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당연히 신경계 검사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쪽 그런 질골반 검사를 통해서 혹시 그런 앞에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방광류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사도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남성에 있어서는 당연히 인제 뭐 BPH 같은 그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도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인제 어떤 그런 염증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요 검사도 필요할 수 있겠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인제 뭐 방광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인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세포 검사나 요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인제 세부 검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과민성 방광하고 검사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배뇨 일지를 작성을 좀 해야 되겠고요. 요속 검사 및 잔뇨 검사를 하게 되겠고, 요 역동학 검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방광경 검사라든지 뭐 방사선 초음파 검사들도 동반이 되게 되겠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배뇨일기를 작성해서 실제 환자들이 어떤 식으로 소변을 보고 있고 어느 순간에 요실금이 있고 요실금의 횟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배뇨일기를 꼭 작성을 해야 되겠고요. 그 외에 이런 검사들도 동반을 좀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뇨일기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뭐 요실금이라고 해서 뭐 배뇨일기 자체가 뭐 그런 과민성 뭔가가 틀린 건 아니고요. 똑같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작성을 하고,
배뇨한 시간과 배뇨량 같은 것도 작성을 하게 되겠고요. 요절박 요실금 여부도 같이 작성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치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민성 방광이든 요실금 등 치료를 하고 났었을 때 과연 환자분들이 얼마나 호전이 됐는지 그런 치료 상태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작성을 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속 측정 같은 경우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소변을 보는 경우, 그다음 비정상적으로 소변을 보는 경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범만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소변을 잘 못 보고 잔뇨가 많이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속 측정 및 잔뇨 검사를 반드시 시행을 해서 혹시 그런 요실금 자체가 그런 어떤 방광 기능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범만성 요실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역도학 검사 같은 경우가 인제 그런 복합성 요실금의 진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검사가 되겠는데 인제 저희들이 인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분이 요런 인제 의자에 앉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이 인제 방광과 그다음에 직장 쪽에다가 항문 쪽에다가 인제 그런 카테터를 집어넣음으로써 인제 압력을 체크하게 됩니다. 압력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광 쪽으로는 인제 물을 주입하게 됩니다. 물을 주입하게 됨으로써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과연 어느 정도 물을 집어넣었을 때 요의감을 느끼는지 어느 정도가 이제 최대 방광 용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광을 인제 어느 정도 채우고 나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인제 기침을 시켜봅니다. 기침 같은 것들을 시켜봄으로써 실제 이 환자분들이 복합성 요실금이 있는지 실제 소변이 새는지 셀 때 어느 정도의 압력을 세게 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이 환자분이 진짜 그런 어떤 복합성 요실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보통 그런 복합성 요실금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인제 다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인제 환자분이 요실금이 있는데 심하지 않고 나는 그냥 패드 차고 사는 게 크게 불편하지 않고 새는 양이 많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쪼끔 지내셔도 됩니다. 꼭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인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실금에 의한 불편한 증상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자꾸 이런 요실금 때문에 감염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상부 요로 쪽에 어떤 이상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돌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괴실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을 때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요실금에 대해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복합성 요실금의 치료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과민성 방광후 치료의 그런 방법은 비슷합니다. 보존적인 치료, 약물 치료, 수술적인 치료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지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복합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보존적인 치료나 약물 치료는 그렇게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술적인 치료를 왜냐하면은 복합성 요실금이라는 거는 여성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런 골반 근육이 약해지고 이렇게 됨으로 소변이 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약물 치료나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는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아실 텐데 그런 슬링 수술 통해 갖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 근육 운동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흔하게 하는 이제 그런 행동 치료가 되겠는데요. 이제 질 근육 조이기 운동, 항문 조이기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골반 근육 자체를 이제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운동을 함으로써 이제 골반 근육을 강화시켜서 요실금 증상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실금이 있는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운동들을 좀 같이 동반을 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저희들이 요런 체어 같은 데 앉게 되면은 자기장 치료를 통해 갖고 이제 골반 근육 자체를 실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골반 근육에 이제 전기 자극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인제 골반 근육 운동을 시킴으로써 그런 요실금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실제 이제 환자들이 그런 골반 근육으로 운동을 했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사실 정확히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가 어려울 때 이제 이런 장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줌으로써 이 정도 했었을 때 이제 골반 근육 운동이 잘 되고 있다. 이 정도는 좀 덜 되고 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알려줌으로써 이제 환자분들이 그런 골반 근육 운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치료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존적인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수술보다는 비침습적이라는 이제 장점은 있긴 하지만은 인제 이런 치료 자체가 인제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장기간 좀 해야 되고 치료 효과 나타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환자분들이 좀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인제 요런 보존적인 치료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좀 이루어지기는 좀 쉽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케겔 운동이라든지 그런 바이오 피드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개는 이제 좀 증상이 심하지 않은 이제 좀 젊고 아직 폐경이 일어나지 않은 젊은 여성에 있어서 요실금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이런 환자분들에 있어서 어떤 수술적인 치료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먼저 한번 시행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런 그런 보존적인 치료를 한 번 정도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제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교감신경 촉진제라든지 호르몬제, 항콜린성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치료는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개는 이제 아주 큰 효과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합성 요실금에 있어서는 약물 치료는 현재는 거의 이용을 잘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복합성 요실금에 있어서 인제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뭐 가장 이제 복합성 요실금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중부요도 슬링이라고 그래서 요도의 가운데를 갖다 인제 받쳐주는 것이 됩니다. 받쳐줌으로써 인제 요도의 과운동성을 없애서 요실금 증상을 이제 개선시켜 주는 이제 비뇨기과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복합성 요실금 수술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그 요도를 받쳐줄 수 있는 재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자가 조직, 뭐 자기에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그 파시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요즘은 인제 메쉬 같은 것들 합성 수지 같은 것들이 잘 나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성공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치료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치료 효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뭐 단기간에 효과를 바라는 건 아니고요. 되게 인제 환자분들에 따라서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은 한 10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해 봤을 때 그 치료 효과가 꽤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간단하게 쉽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요 인제 오른쪽 위쪽에 있는 요런 인제 메쉬를 갖다가 요도 아래쪽에다 인제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인제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 그 골반 쪽을 통해 갖고 메쉬를 갖다 요도 아래쪽에다 이렇게 설치해 주는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수술 자체가 굉장히 뭐 어렵거나 그런 수술은 아닙니다. 시간 자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 그래서 보통 뭐 한 30분 전후 정도면 끝날 수 있는 간단한 수술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제 비뇨기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이 되겠고요. 그리고 인제 실제 수술하는 방법을 인제 영상으로 쪼끔 한번 보여 드려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요런 인제 파란색이 인제 메쉬가 되겠고요. 인제 이런 식으로 요쪽 요도 아래쪽으로 해서 인제 요렇게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골반 쪽으로 이제 통과를 해서 요런 식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뭐 겉으로 봤을 때 인제 상처도 거의 남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 자체도 길지 않고요. 뭐 마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뭐 하반신 마취나 뭐 때에 따라서는 그냥 국소 마취 정도만 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수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거는 인제 다 설치가 되고 났을 때 요런 식으로 요도가 있게 되겠고 요도 아래쪽으로 해서 요런 식으로 메쉬가 설치가 됨으로써 인제 우리가 기침을 한다든지 어떤 복압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 어 요도에 인제 그런 압력을 올려주는 거죠. 요도에 압력을 올려줌으로써 소변이 새지 않게 하는 이제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슬링 수술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고 인제 뭐 그렇게 큰 합병증도 있지 않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찌 됐건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들이 좀 있겠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이제 감염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뭐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들 잘 쓰면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두 번째 나와 있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메쉬라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질 쪽으로 노출되는 경우들도 있고 요도 안쪽, 뭐 심한 경우는 이제 방광 안쪽까지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치료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복적인 질염도 유발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런 당연히 그런 방광염 같은 그런 감염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오래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메쉬에 이제 계속 소변이 닿고 이러다 보면은 돌 같은 게 좀 잘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광 결석이라든지 요도 결석 같은 것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실금 수술을 했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요로 감염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어떤 그런 쉽게 얘기해서 내시경 검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그런 그 골반 검사를 통해서 이런 메쉬 같은 것들이 그런 요도라든지 방광, 질 쪽으로 노출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요실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꼭 비뇨기과과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이런 방광 결석이라든지 요도 결석 같은 경우를 이제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요실금 수술은 반드시 비뇨기과를 방문을 하셔갖고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신 후에 비뇨기과에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쭉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좀 정리를 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일단은 과민성 방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치료 자체가 어떤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행동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약물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될 수가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비뇨기과를 반드시 방문을 하셔갖고 어떤 그런 행동 치료, 그다음에 약물 치료를 충분히 받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그런 이제 어떤 그런 불응성 과민성 방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선택적으로 그런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상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복압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약물 치료나 아니면 그런 행동 치료 자체가 그렇게 효과가 아주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저희들이 그런 수술적인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흔하게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이제 그런 슬링 수술이라고 해서 요도 아래쪽에다가 이제 메쉬를 설치함으로써 소변이 덜 셀 수 있게 이제 하는 수술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비뇨기과에 이제 워낙 이제 뭐 로봇 장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하면서 이제 어떤 그런 요실금이 있는데 그런 골반 탈출증후군 같은 것, 탈출증 같은 게 있는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로봇 수술 통해서도 요실금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골반 탈출증 같은 경우를 이제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또 이제 질문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질문에 대해서 조금 한번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 하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30대 초반이신 것 같고요. 아직 결혼 안 하셨고 요실금 증상이 있다고 하시네요. 외출할 때마다 너무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요실금은 어떤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해야 되는지, 여성 요실금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달라고 좀 하셨네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아직 30대 초반이시고 미혼인 거 봐서는 아직 나이도 젊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 아기도 낳지는 않으셨을 테고요. 이런 상황에서 요실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되게 이런 경우는 이제 복압성 요실금보다는 아마 이제 과민성 방광에 의한 결박성 요실금일 가능성이 조금 많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비뇨기과를 방문을 하셔갖고 기본적인 소변 검사 받아봐서 혹시 염증 같은, 왜냐면 요로 감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요실금을 발생할 수 있는 이제 큰 이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로 감염이 있었을 때 이제 그걸 치료해 주는 것만으로서도 이제 증상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고, 앞에서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배뇨일기를 작성을 함으로써 실제 얼만큼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지, 요절박은 얼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함으로써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그런 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를 동반을 함으로써 이런 증상들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뇨기과를 좀 방문을 하셔갖고 그런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리고 인제 장비인 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네요. "소변에서 백혈구는 왜 발견되는 건가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소변에서 백혈구 발견되는 것은 뭐 대부분 이제 염증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염증이 있는 경우에 백혈구가 발견이 되기 때문에 대개 인제 뭐 여자분들이라고 한다면 가장 흔한 것들이 이제 어떤 방광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백혈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인제 백혈구만 있다고 그래서 인제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그런 무증상 백혈 뭐 세균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굳이 치료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도 치료의 방법이 되겠지만은 인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어떤 소변 검사하는 데서 이상점이 발견이 되고 어떤 소변부분에 불편한 증상 예를 들어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 치료가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반드시 비뇨기과를 좀 방문을 하셔서 검사를 하시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550 님께서도 또 질문을 주셨네요. 질문이 좀 긴데 한번 천천히 읽어 볼게요. "요실금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을 갔는데 심한 상태라고 하네요. 본인이 느끼시기도 좀 심하신 것 같고 그리고 방광이 좀 작다고 얘기를 했네요 보니까. 방광이 작은 사람은 요실금 수술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하고 그리고 질 성형술도 얘기한 것 같고 환자분께서는 뭐 그건 안 하고 싶다고 한 것 같고 그래서 "방광 용적이 작은 사람에 있어서 요실금 수술 효과가 없나요?" 라고 인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요 환자분 같은 지금 뭐 연세나 뭐 정확히 그런 상황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인제 아마 그쪽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배뇨일기를 작성을 해서 인제 뭐 최대 방광 용적을 봤었을 때 저희가 보는 인제 기본 크기보다 좀 작다고 아마 얘기를 들었지 않았나 싶긴 하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동 치료라든지 그런 약물 치료를 함으로써 그런 이제 증상을 좀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고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인제 환자분이 이제 그런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런 경우는 이제 복합성 요실금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인제 동시에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증상이 심한 부분을 먼저 치료할 수도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화장실을 자주 가고 급하고 요런 것들이 더 많이 불편하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요실금 그 치료를 함으로써도 그런 어떤 복합성 요실금 증상들이 쪼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우선 약물 치료나 그런 행동 치료를 먼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복합성 요실금 증상이 나는 훨씬 더 불편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복합성 요실금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방광 용적 자체가 작다고 해서 요실금 수술에 효과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결국 인제 어떤 요실금이냐가 중요하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면은 수술을 한다고 저희가 흔하게 하고 있는 그런 슬링 수술한다고 해도 뭐 큰 효과는 없을 수가 있고요. 물론 인제 그런 복합성 요실금이 있었을 때 수술을 했었을 때 그런 과민성 방광 증상도 좋아지는 환자분들도 꽤 있다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치료 목적 자체가 그런 슬링 수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복합성 요실금을 인제 목표로 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인제 어떤 요실금이냐를 인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병원을 방문해서 인제 뭐 말씀하신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반드시 비뇨기학과 병원을 방문을 하셔 갖고 비뇨기학과 전문의와 잘 상의를 하셔서 어떤 요실금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요걸 약물 치료를 먼저 할 건지 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 상담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파란 하늘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네요. 그리고 "커피, 맥주를 좋아하는데 방광에는 안 좋다고 해서 대체할 수 있는 음료를 추천해 주십시오." 뭐 커피, 맥주 다 안 좋죠. 커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제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맥주 뭐 당연히 알코올이고 이런 것들이 다 방광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방광에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그런 방 과민성 방광 증상들이 있는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가능하면은 인제 카페인 많이 들어간 커피 뭐 커피뿐만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녹차라든지 뭐 어떤 그런 우리 많이 먹는 콜라 바카스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맥주뿐만이 아니고 술은 그냥 다 안 좋습니다. 알코올 자체가 뭐 소주도 마찬가지고 뭐 양주도 마찬가지고 다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대체할 수 있는 음료수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물 드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물을 드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이제 이런 다른 기호품 같은 것들은 가능하면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베이포트님, 예, 베이포트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요실금 수술도 보험이나 실비가 되나요? 수술까지 필요할까 고민이 되는데 비용 부담이 있어서요. 보갑성 요실금이 이제 저희가 요 역도화 검사를 통해서 이제 실제 있다고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건강보험에서 충분히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받을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실비 같은 경우에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보험 약관에 따라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실금 같은 게 이제 워낙 흔한 질환이라서 아마 되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건강보험에서도 이제 커버를 해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술 자체가 이렇게 뭐 비용이 많이 드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이 이제 보갑성 요실금이 확실히 있다고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비뇨기과에 방문을 하셔 갖고 수술 받으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크게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여름나기 중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네요. 케겔 운동이 좋다고 해서 하는데 엉덩이를 조이는 느낌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워서 엉덩이를 드는 자세가 도움이 되나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본인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디를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바이오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동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제 최대한 이제 그런 이제 저는 이제 보통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제 그런 우리가 변 참을 때처럼 항문을 갖다가 이제 조여서 이제 안쪽으로 좀 내 몸 안쪽으로 좀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것들이 이제 그래도 제일 쉽게 그런 골반 근육이 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항문을 좀 안쪽으로 우리가 변 참을 때처럼 이렇게 이제 항문을 좀 안쪽으로 끌어들인다는 느낌이 들게 좀 운동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거의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우리님께서 아마 질문을 주셨고요. 과민성 방광약을 이제 전립선 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데 아마 남자분이 질문을 주신 것 같으신데 예, 뭐 당연히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증상을 나눌 때 이제 막힘 증상, 그다음에 이제 그런 자극 증상 이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자극 증상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과민성 방광의 증상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에 있어서 이제 어떤 증상이 더 이제 심하냐에 따라서 예, 그런 어떤 막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전립선 약을 기본적으로 먼저 처방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환자분들에 따라서 어떤 그런 자극 증상이 심한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은 뭐 그런 약물 자체를 과민성방광에 쓰는 약제들도 이제 같이 이제 처방을 해서 이제 증상을 이제 완화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제 같이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꼭 비뇨기과 의학과를 좀 방문을 하셔 갖고 비뇨기과 전문의와 이제 상의를 하셔 갖고 이런 약물 자체도 같이 쓰는 게 좋을지 그냥 단순하게 전립선 약만 쓰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잘 상의를 하셔 갖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뭐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든지 요실금이 여자분들한테서 특히 중년 여성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너무 창피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가까운 비뇨기과 병원을 꼭 방문을 하셔갖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약물 치료가 됐던 수술적인 치료가 됐던 치료를 받으시는 것들이 이제 환자분들에 있어서 그런 어떤 삶의 질이나 그런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좀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